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3대 특검이 풀 가동되면서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는가 하면 또 예상 밖으로 전개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윤석열의 경로쇼, 당초 시발점이 이종호였을 것으로 짐작했는데 최혜병 특검팀이 기독교계 유력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보면 임성근 구명로비 첫 단추가 이들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슬슬 도망자들이 나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이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고 자취를 감췄는데 밀항을 시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고 집사 게이트의 핵심 김예성은 베트남을 떠나 태국으로 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그 배후를 김건희로 의심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이번 주에는 김건희 소환되겠지요.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 몰에서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상품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좀 소개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에 정어리 선크림 제가 댓글 읽어드리고 그분들께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이번에 특별히 준비한 것은 날씨가 더워져서 선크림 필수품이라서도 하지만 이번에 아주 특별한 구성으로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께 많이 좀 사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디어루시 선크림 저희 정어리연들을 위해서 많이 그동안 도와주시는 정어리TV 공식 협찬사인데요. 이번에 정어리 선크림 좋은 구성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많이 구입해 주시면 디어루시 정어리연 협찬사에 도움이 되고 우리 정어리TV에도 큰 힘을 주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구성은 1+1, 2+2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1+1은 선크림 2개 구매하시면 그릭 요거트 성분이 포함된 고급 클렌징 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요. 비누 같은 건데 클렌징 바인데요. 단순한 비누가 아니고 머리를 감으셔도 되고 클렌징 얼굴 지워지기도 하고 거품이 아주 많이 나고 또 부드럽고 순한 그런 클렌징 바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좋은데 이거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1+1 선크림 바르고 또 지우셔야 되잖아요. 이걸로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 4개를 사시면 클렌징 바에 손 선풍기 이거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름철 장만 하기 좋은 그런 구성이니까요. 이번에 잘 장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정어리몰에서 추천하는 거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정어리 선크림 많이 아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5일간 전국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져서 지금까지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되는 참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번 비를 보면 마치 미사일을 쏘듯이 어느 그냥 한 군데 팍 이렇게 표적을 정해서 폭탄을 터뜨리고 그런 식으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청, 가평 이런 곳에 또 피해가 집중이 됐고 광주에서도 인명피해가 났고 그랬는데요. 참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질지 예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비는 좀 물러갔고 오늘부터 또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성치훈 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그리고 오늘 뉴페이스 나오셨습니다. 문건일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건일 변호사님은 강혜경 씨 지금 변호인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박정훈 대령 변호도 하셨다고요? 예, 징계 사건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규현 변호사님, 정구승 변호사님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변호사님들은 왜 그렇게 다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잘생겨서 그런가?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 씀씀이가 좋으신 분들이 예. 얼굴에도 다 나오는 게 아닌가. 임세은 소장님 보면 알 수 있죠. 약간 오늘 방향이 예.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서 앉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르게 약간 꼭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나? 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문건일 변호사님 화면에서 이렇게 그 강혜경 씨 변호할 때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야, 어쩌면 저렇게 또 멋진 변호사님이 계신가 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죠? 예. 특검 수사를 오늘 집중적으로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어제 이제 우상호 수석이 이재명 대통령 결심한 내용을 전했지요. 일단 강선우 여가부 장관은 그대로 가는 것 같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여론이 많이 안 좋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임세은 소장님,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자진 사퇴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근데 보통, 지명 철회 네.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 후보자의 모양새를 생각해서 좀 자진 사퇴의 기회와 그런 형식은 그렇게 취해 주기는 하는데요. 지명 철회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국민 정서에 대해서 응답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보셨지만 개인적인 논문 표절이라던가 자녀 유학 그런 문제는 좀 차치하고 나서도 좀 너무 전문성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의원 다 아시지만 그 내란 정당 아닙니까? 내란 위원 정당 해도 마땅한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 그분들도 그 수준 낮은 의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퀴즈를 내는데 그 퀴즈를 못 맞히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너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논란 빼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 저도 사실 두 아이의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학제에 대한 문제라던가 교육 시스템, 나이스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대답을 못하고 국민의힘 의원한테 약간 혼쭐이 나는 모습에서 저는 좀 약간 대통령의 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좀 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부 장관이면은 이제 사회부총리니까 내각의 서열 3위지요. 우리가 이번에도 사회부총리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대학 총장을 했다고 하지만 초등교육의 중요성, 우리가 지금 공교육도 회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였지요. 교육청 교육부도 잘 구별을 못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 자녀들을 해외 유학 보냈기 때문에 그게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한국에서 교육시키지 않은 사람인데 전문성이라도 갖고 있었으면 교육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술술술 나와야 되는데 정말 술술술 나오기는커녕 좀 탁탁 막히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 때문에 아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퀴즈 내듯이 법정 수업 일수 며칠 되냐 이런 것들은 대답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뭔가 근본적인 문제 의식이나 그 공교육에 대한 고민거리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도 지명 철회는 전 거의 처음 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독특한 지명 철회라는 저는 지명 철회는 왜냐하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통령이 지명한 것을 다시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 검증을 잘 못했다는 건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좀 해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끝까지 버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래도 이번에 그 과정을 보면서 정치를 보여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윤석열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고 이번에 특히 이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정치권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한 다음에 숙고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던 그 과정. 정치가 살아있고 정치가 뭐다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은 상당히 좀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건일 변호사님은 이번에 청문회 쭉 지켜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좀 곤란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뭐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자진 사퇴를 지금 보통은 권고를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보면 권고를 했는데 자진 사퇴를 권고하지 않고 사실 지명 철회로 나아갔다는 거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제 지명 철회에 대한 부담, 이제 이걸 다르게 좋게 해석을 해보면 앞으로 능력 없는 사람이 나올 거면 각오하고 나와라 라는 의미로 사실 조금 받아들여지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관 인선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그대로 이제 임명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성치훈 부의장님은 혹시 보좌관 생활을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갑질 논란 가지고 막 보좌관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랬는데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보좌관들 사이에 안 좋은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여기서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전략을 좀 잘 짜면 그런 보좌관들이 나서는 경우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선우 후보자가 뭐 누구나 또 과거에 약간 안 좋게 헤어지는 보좌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좋게 헤어지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보좌관들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관계를 맺은 보좌관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뭔가 이 메신저 안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이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웅성웅성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강선우 후보자랑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보좌진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몇 명이 나서긴 했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좀 뭉쳐서 나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좀 너무 안타까웠다. 그것만 잘했으면 여론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뭐 전직 회장단이 발표를 하는 이유가, 그래도 뭐 좋든 싫든 나쁘든 뭐 좋지 않든 어쨌거나 동고동락했던 멤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뭔가 거짓말쟁이, 뭐 법적 조치, 사실 법적 조치에서 좀 약간 좀 여론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좀 참자라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법적 조치에서 이제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좌진 법적 조치를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거기서 좀 성명까지 내는 쪽으로 흐르게 된 계기가 전 법적 조치였다 보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전 전략적으로 일주일 동안 제가 저번 주에 전략적으로 잘 대처하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전략을 잘 못 짠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요.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임세훈 소장님은 강선우 장관 임명 네. 어떤 결단이라고 보십니까? 고심 끝에 아마 내린 거라고 보고요. 근데 또 확정적인 것처럼 또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뭐 아직은 그 임명하겠다가 아니라 뭐 좀 지켜본다는 뉘앙스로 아니 그건 아닌 것 보였어요. 같아요.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그때 맨 마지막에 어떤 기자가 딱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안 되고 강선우 후보자는 가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일단 뭐 근데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앞에 하신 말씀과 뒤에 하신 말씀이 약간 좀 예. 결의 차이가 약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결정은 아마 대통령실에서나 다 고심을 하고 있을 거라 보고, 또 현역 의원이고 또 오랫동안 같이 했던 그런 동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봤을 거라고 보고, 강선우 후보자의 과거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약자에 대한 뭐 정책이라던가 뭐 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입법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런 논란들은 조금 추후의 과정을 보고 뭐 개인적으로 또 설득을 하든 혹은 언론을 통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든 뭐 이런 절차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계속 크게 또 다른 논란이 있지 않고서는 임명을 하는 분위기인 건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염려를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진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추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규재 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밝혀졌고,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선 때 TV 토론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의정 활동, 대변인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낙마를 시킨다. 그러면은 정치 생명도 영향을 받을 거라는 게 아마 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현역 의원 신분에서 이제 장관 후보자로 나왔을 때
인선에서 탈락한 사례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만약에 처음으로 그 부분을 탈락을 시키게 되면 뭐 향후 뭐 정치 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각 분위기 자체도 조금 뭐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을 굳이 안고 갈 것이냐. 왜냐하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 뭐 능력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아니었잖아요. 뭐 인성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였지.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그 능력주의 기조 하에서는 사실 용인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냐라고 해서 굳이 그 부담을 드러내지 않고 인선을 하는 게 맞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강선우 후보자는 이제 여가부 장관에 임명이 되면 일로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는 일이 될 테니까요. 예, 앞부분에 잠깐 내각 임명과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최혜병 특검이 지금 이제 교계 인사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부담 가는 강제 수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몰라도 이 종교계를 터는 것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순복음교회 그리고 극동방송 여기를 맡고 있는 목사들은 상당히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거든요. 순복음교회는 단일교회로는 세계 최대거든요. 거기 이영훈 목사 그리고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정말 특검이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민주당도요. 특검이 지금까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강하게 푸시를 했는데 이번에 나온 반응을 보면 조심스럽죠. 아무튼 뭐 종교계와 뭔가 부딪히는 것은 항상 정치권으로서는 신경 쓰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압수수색, 강제수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 문건일 변호사님. 네. 압수수색은 물론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지만 네, 맞습니다. 압수수색을 결정하기까지는 뭔가 이건 해봐야 될 혐의가 발견됐다. 이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뭐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 그 종교계 인사들과의 연관성이 이미 충분히 진술이나 이런 것들로 소명이 됐다라고 하죠. 일단은 뭐 유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 증명이 있어야겠지만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은 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요.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사실 범죄 증명을 하기 위해서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수수색에 착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에 불렀던 사람들 진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뭔가 구명 로비성 뭐 연결이나 전화나 뭐 이런 전원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본 거죠? 네, 구체적인 내용은 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뭐 이제 윤석열 씨나 이제 김건희로부터 이제 임성근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주변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화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은 이미 보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범죄 소명이 있는 이상 사실 뭐 이게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은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계를 안 건드리는 이유가 표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는 사실 극우화된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는 딱히 인지를 조금 뭐 조심스럽게 보지 않고 극우는 조금 물리쳐야 되는 대상이다. 내란과 뭐 내란 동조 세력들은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지금 프레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 극우화된 뭐 종교계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한 이제 이제 표가 문제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고 이제 압수수색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조금 용기가 있다라고 그렇죠. 보이거든요. 보통 마음 먹고는 어렵죠. 우리 문건일 변호사님은 이제 박정훈 대령 변호도 하셨는데 네. 그동안에 우리가 최혜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냥 짐작하기에는 이종호가 아무래도 김건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네. 임성근, 이종호, 해병 같은 연결고리로 해서 이종호한테 부탁을 했고 이종호가 김건희한테 얘기를 했고 김건희가 윤석열 얘기해서 이렇게 경로하는 쇼를 해서 이렇게 사건을 만든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그쪽에 교계 인사들 쪽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구명 통로가 다른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 구명 로비와 관련된 전체적인 틀 자체는 유지는 됩니다. 사실 그걸 누굴 통해서 갔느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특검이 시작될 때는 처음에 최상병 사건이 있었고 마지막에 경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그 중간 다리를 이제 특검이 파헤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죄의 입증의 수준에서 보자면 큰 틀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움직인 게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종호였을 것이다. 네. 근데 이종호가 설사 그 구명 로비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번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변호사법 위반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본인 재판 관련해서도 뭔가 김건희를 통해서 압박을 해서 뭐 집행유예로 빠져나왔다. 이런 지금 의혹도 있습니다. 뭐 할 테니까 봐주라, 뭐 봐주겠다, 뭐 빼주겠다,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일에 연루가 많이 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종호뿐만 아니라 김건희를 통해서 그런 로비를 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이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 본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김예성 씨 통해서 그런 뭔가 로비를 했던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걸려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 막 불기소 처분되고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로비한 게 다 먹힌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도 분명 로비를 하고 뭔가 불법적인 것들을 김건희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뭔가 했던 것들이 다 지금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까 우리가 지금 바로 구명 로비 넘어가게 했는데 김예성도 그렇고 저는 김건희 특검이 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내란 특검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느낌인데 김건희 특검은 관계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잠적하고 지금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마지막 연결고리가 전 그래도 마지막 연결고리가 없어도 정황적 증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연결고리들 다 도망가 버리고 잠적해 버리면 마지막 라인인 이 김건희로 가는 그게 통로가 저는 험난할 것 같아서 좀 상당히 국민들도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제 수사하는 스타일이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 일단 내란 특검의 조은석 특검은 팍팍 이렇게 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다 그물로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증거들을 다 확보한 다음에 하는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루즈한 건데 특검을 평가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문건일 변호사님 보시기에 거기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민중기 특검. 네. 어때요? 수사하는 방식이. 일단은 다른 특검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볼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덩어리들이 워낙 다 큰 것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삼부토건이든 뭐 도이치모터스든 이렇게 일단 진행되고 있는 건들 위주로 하고 있지만 지금 그 외의 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게 특검에서 다 지금 규명이 될지 저도 사실 걱정이 되긴 하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행욱 국장님 모시고 참고인 조사 갔을 때 이제 명태균 P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제출을 했거든요. 그 이미 제출을 하면서도 사실 조금 걱정은 됐어요. 특검에 이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닐까. 이 자료들을 지금 다 볼 수 있는 인력이나 상황이 지금 되실까. 하지만 사실 뭐 실체적 진실이 발견이 돼야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제출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제출은 했지만 일단은 지금 빨리 다른 특검들에서 조금 성과를 어느 정도 보이고 나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시면 아마 김건희 특검 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 규모가 어떻습니까?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이 더 수사 인력이 적죠. 네, 더 적어요. 네네네. 40명. 예, 60명, 40명 이렇게 돼 60, 40, 있죠. 20이니까. 김건희 특검을 좀 더 보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내란 특검은 딱 명확하잖아.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과 거기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플러스 외환. 그래서 정확히 좀 정해져 있고 그 당시 이제 비상계엄에 있었던 인물들이 딱 특정이 되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이제 그 인물들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른 느낌이 들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일단 사안 자체가 또 이미 시작부터 16개로 시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한 건 한 건들이 너무나도 다 큰 건, 뭐 예를 들어 양평고속도로 문제라던가, 뭐 디올백 수사라던가, 이 등등이 굉장히 그 전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큰 문제 덩어리들이 많아서, 아래로부터 이렇게 증거, 증인, 증언들을 모집한 다음에
뭔가 얼개가 맞춰지면 이제 윗단계로 가는 그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김건희 특검이 양이 훨씬 방대하고 딱 드러나서 나와 있는 거 이외에 숨어 있는 그러한 불법적인 일들이 많아서 아마도 좀 조사에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상병은 2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내란 특검이 6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특검 규모를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건 제도적으로 모르겠는데 전 필요하다고 보는 게, 왜냐면 지금 내란 특검과 그 최상병 특검, 이 김건희 특검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최상병 특검도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만, 최상병 사건이.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내내, 그리고 그 이전부터의 비리도 다 포함이 된 거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혐의가 많고, 근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그 정부 기간 동안 뭔가 증거를 은폐하고 인멸하기 위한 시도가 숱하게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초적인 조사도 윤석열이 그냥 대놓고 방탄을 해줬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도 가장 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어떻게 보면 내란 특검이 워낙 중요성이 컸기 때문에 규모를 가장 크게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진행되는 수사의 정도, 그리고 그 수사의 개수, 이런 것들을 합쳐서 생각해 봤을 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김건희 특검의 규모도 내란 특검만큼 컸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저는 정치권에서 이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도적 보완으로, 아니면 뭔가 이 수사 인력을 보완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임성근을 살려줘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특검이 조태영 당시에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철규 의원들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그 2023년 7월 21일에 김장한 목사가 조태영 당시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한 사실이 일단 확인이 됐고, 그로부터 열흘 후에 이철규와 또 통화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걸 두고 이제 구명 로비는 있었다라고 짐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법 위반인가 하는 건데요. 김장한 목사가 어제 설교하는 자리에서 내가 뭐 못할 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먼저 한번 듣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사단장을 뭐 살려주라고 그랬으면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요.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어. 그게 대한민국의 위법이라면은 뭐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요. 왜 아멘 안 하지? 이렇게 아멘을 막 시키는데, 그런데 일단 문건일 변호사님, 네.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안 했다는 말은 아니고 한 것 같아요. 네. 그거 내가 못할 일 했냐라고 하는 건데, 저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구명로비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일단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라는 거를 이제 교사를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적어도 이제 공범이라든지 교사범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종교계가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선 조금 심각한데, 로마 교황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사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직접적인 개입은 지금 여러 가지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문제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치자금법 혐의라든지 아니면 직권남용이라든지 기타 등등 혐의와 관련되는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종교적인 프레임으로 정당화하려는 저런 행위들은 앞으로 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주님이 참 아픈 지적을 하셨네요. 그 기도 최혜병을 위해서는 해봤습니까? 그렇죠. 목사님이면. 그런데 이제 김장한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지금 그 수원 침례교회라고 수원의 아주 큰 교회에 목사를 하다가 지금은 아마 아들이 그 세습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그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죠.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미군 병사 한 명이 데리고 미국으로 가서 좀 키웠죠.
그래서 미국에서 자라서 신학교까지 다니고 돌아왔는데 1974년에 빌리 그레엄 목사가 아주 유명한 부흥사인데 우리나라에 왔을 때 김장한 목사가 그 통역을 했어요. 그때부터 아주 유명해졌지요.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뭐 널리 알리고 그런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이 김장한 목사가 이제 극동방송도 만들어서 선교도 하고 이렇게 교계에서 열심히 하는데 보면은 이상하게 이 보수 쪽의 대통령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요. 그러니까 좀 너무 그쪽에 많이 이렇게 좀 가 있다. 저는 목사님이면 좀 낮은 곳도 많이 살피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러는 것이 더 좋을 텐데 뭐 그거야 뭐 본인이 그렇다 치고 적어도 윤석열이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기독교 목사가 보기에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닌가요? 윤석열이 종교적 또 무속과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카바를 많이 해줬죠. 성경책도 뭐 이렇게 주면서 이건 말이야 내가 준 거라고 이야기해 뭐.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가끔 또 교계에서 많이 하는데 그때도 윤석열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개혁의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이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다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군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국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윤석열을 위해서 저렇게 애를 많이 썼고 또 보면 전두환 때도 아주 전두환하고 가까웠어요. 하여튼 보수 뭐 이명박 또 박근혜 다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전두환을 2019년 12월 12일 그때 그 12.12 사태 기념으로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식당에서 측근들하고 술 한잔 하고 그랬지 않나요? 그때도 김장한 목사가 동석을 했지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영상으로 있나요? 좋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영부인께서 말씀을 같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가깝게서 김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했지. 아니 왜? 맞는 말은 맞는 말씀인데. 아유 어떤 말 그래? 그래. 대변인이 잘 지켰다. 아니야. 대변인이 아니에요. 그래 뭐야? 부인이야? 너 어디서 믿는 얘기 하나 내려고 해야지. 아들이나 이거 믿는 얘기. 아들이나. 맛있게 먹었어요. 이번 주말에도 갈 거예요. 교회. 오셔요. 조금 움직이니까. 이분 내려가셔야지. 어디? 네, 내려갔다. 네. 각각 정유정 대표 이만솔입니다. 오늘이 저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너를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그날 전두환 바로 앞자리에 앉아 있네요, 김장한 목사. 네, 네. 참, 근데 저분들 입틀막은 뭐 어떻게 보면 오랜 전통과 역사인가 봅니다. 저기서도 입틀막을 해버리네요. 지금 폭력행위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김장한 목사가 뭐 마른 목사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기독교의 탈을 쓴 교주 행세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동안 보면은 왜 친한지 알 것 같아요. 그 독재
독재를 그렇게 하고 그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앗아갔던 저 전두환 일당들과 지금 저기서 뭐 하는가. 그 반성에도 모자를 파네. 아까 저 이만솔 부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근신에도 모자를 파네. 술판을 벌이고 있는 저 작태. 어떻게 저게 종교인입니까? 그래서 종교인이라 부르지 않고 보통 정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치 종교인. 그러니까 이 사실상 정치 행위를 하면서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런 사람들이 종교란 이름으로서 목사란 행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정말 진심으로 믿는 분들에게 치욕적인 일이고, 이 김장환 이 사람은 미국 개신교와 연결 통해서도 이제 정계랑도 굉장히 친하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개신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따져보면 이 사람이 전두환이랑 통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자체가 굉장히 그 독재, 북한식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경복대 32주년 행사에서 그때 이제 경복대의 명예이사장, 초대 명예이사장으로서 흉상을 제작합니다. 흉상. 살아있는 사람이 흉상을 제작하고 그 제작식에 가요. 제막식에 갑니다. 이게 무슨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행위인가요? 흉상을 제작하고 거기에 개막식을 갔다? 아니, 우리 성경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한 표본이 이렇게 그 흉상 같은 거 제작하고 그 앞에 뭐 기도하고 절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참에 이런 정치 종교인들이 좀 확실히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머지 정말 믿는 분들한테 굉장히 치욕적이고 모욕적이니까 저는 이참에 개신교도 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이 와중에 궁금한 게 저 당시에 전두환은 전 재산이 29만 원인데 샥스핀을 어떻게 먹었을까라는 게 궁금하고. 누가 내줬나? 그러니까 저런 아까 김장환 목사의 그 연설 그 거기에서 갑자기 왜 아멘 안 하지 강요하는 것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이다 보니 저렇게 독재자들과 가깝게 지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게 뭔 잘못이냐고 하잖아요. 저 태도 윤석열이랑 똑같아요. 윤석열도 내가 대통령으로서 사단장이 그 처벌받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게 왜 잘못됐냐 뻔뻔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지금 이 해병 구명 로비 사건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다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초동 수사를 했던 박정훈 대령이 수사한 것을 억압해서 바꾸고 이첩 보류하고 이거를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잘못되게 만들었던 거기에 지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전화도 한 거예요. 전화 압력을 넣었는데 권력 행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뻔뻔하게 내가 기도한 게 뭔 잘못이냐라고 말하지만 지금 본인의 잘못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전화하고 구명 로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아까 우리가 이 주제를 처음 다룰 때 종교계를 다루는 게 참 좀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성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명확하게 통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착착착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특검도 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는 피할 구멍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이 종교계 지도자 특히 이제 어떤 교회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교인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장환 목사가 그래 나 전화해서 뭘 잘못했는데 나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어제 설교에서 또 이렇게 밝혔어요. 나는 최상병 사건 부탁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순복음교회 그 수많은 교인들은 나중에 설사 최혜병 특검에서 이영훈 목사가 구명 통로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밝히더라도 아니 우리 목사님이 부탁받은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교인들이 어떤 말을 믿겠습니까? 바로 이게 종교계를 대상으로 한 수사라든지 진실을 밝히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파악을 할 때는 적어도 그 연결고리에 대한 소명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영장이 발부되었을 것인데 실제로 뭐 결과가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더라도 뭐 극우화된 종교인사들이나 아니면 뭐 소위 얘기한 태극기 부대 이런 사람들은 뭐 결론을 안 믿고 그냥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분들이 사실 말씀하시는 것들만 그렇게 믿고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문제가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법원이 그러한 여론을
그 의식을 해서 조금 뭐 결론에 영향을 가게 한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종교계가 가는 똑바로 된 올바로 된 길인가라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참 그 조심스럽지만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하여튼 저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그렇게 또 강제 수사에 들어갔겠습니까? 정확히 밝혀야죠. 밝힐 것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도 아주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자들이 막 도망가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기훈이라는 자는 삼부토건의 부회장인데 임세현 소장님, 네. 이자가 지금 실세였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삼부토건, 이자가 삼부토건뿐만이 아니라 그 또 다른 업체죠. 연결고리가 있는 웰바이오텍의 회장도 함께 했습니다. 예.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2023년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폴란드 그쪽에 가서 이걸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주가가 삼부토건이랑 똑같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다 관련돼 있는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가 지금 밀항을 일단 시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검 측에서는 해경에다가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밀항 관련해서 이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요청을 해서 아마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그 방식을 통해서 이자의 밀항을 막고 신변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밀항을 했다라는 의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어요? 잘못한 게 없고 당당하다면 특검 수사에 본인이 가서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거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밀항을 했다는 것은 내가 크게 잘못을 했다라고 대대적으로 알리고 인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영향을 준 건 아닌가, 도망을 하라고 사주한 건 아닌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요.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분이 도망만 간 것인가, 행불되는 건 아닌가가 또 걱정이 됩니다. 행불. 네. 하여튼 뭐 일도라고 하죠. 먼저 도망가고 보자. 근데 지명 수배를 일단 특검이 내렸어요. 이기훈에 대해서. 그 수배 전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수배 전단 오랜만에 봅니다. 지명수배 대체로 보면 뭐 옛날 터미널 그런 입구에 수배자 명단 뭐 살인 뭐 이런 것들 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고속 제트보트나 선박 대여를 문의하는 등 거동이 수상한 자를 목격하면 112 또는 해경청 외삭과로 신고해달라 이렇게 지금 붙였는데, 일단 들어온 첩보를 보면 이런 거를 타고 밀항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죠. 성치훈 의장님. 예. 고속 제트보트, 선박은 그렇다 치고 제트보트 타고 다른 나라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가요? 뭐 중간에 다른 걸로 갈아타는 방법이 있겠죠. 거기서 다른 배가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와서 그럼 아마 밀항의 방법은 뭐 아마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지금 전단지에 봤지만 17일 날 영장 실질 심사 때 갑자기 불출석했고, 그때 나갔던 삼부토건의 회장과 전 대표는 다 거기서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구속될 가능성이 다분했고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근데 왜 도망갔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까 임세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웰바이오텍과 이런 주가 조작에 들어간 돈들도 이 사람이 지금 마련했다. 웰바이오텍으로부터 지금 배임 혐의로 또 고소고발도 당했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이 400억 정도의 돈을 만들어내서 그 돈이 아마도 주가 조작에 쓰였을 것이라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역시나 이 사람을 그러면은 누가 명령해서, 누가 전달해서 갑자기 이렇게 도망을 갔을 것인가. 이 사람의 혐의는 지금 상당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명수배에 대한 상처로 좀 도망 다니다가 이제 아예 밀항까지 시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누군가랑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거는 역시나 김건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예성도 탄핵되자마자 출국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결정적 인물로 되니까 어떻게든 밀항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이걸 진두지휘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최종 목표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여전히 발휘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기훈이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고 한다면, 집사게이트 핵심 증인은 김혜성이라고 하는 자인데, 이 자는 또 베트남에 있다가 태국 방콕으로 몸을 피했다는 거죠. 문건일 변호사님. 네. 일단 튀어라. 이게 1조라고 그러죠? 네. 1도 2부 3 뭐죠? 1도 2부 3망인가? 3망. 뭐, 3배. 삼백. 이런 게, 예.
1토 첫 번째는 도망가라. 두 번째는 잡히면 무조건 부인해라. 3백 세 번째는 백을 써라. 네. 뭐 이렇게 1도 2부 3백 뭐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기훈은 첩보가 들어온 게 미랑 시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아직 소위 다분해 보이고, 그리고 뭐 제트보트나 뭐 그런 걸로 미랑을 시도했다라고 하면 사실 뭐 배를 갈아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갈 수 있는 곳들이 되게 한정적입니다. 이제 멀어봤자 사실 동남아시아 부근까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꼭 잡혀가지고 일단 뭐 진술을 해야 특검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김혜정 씨 같은 경우에는 태국으로 도피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를 사실 띄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현지에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국내로 송환되는 절차에 의해서 진술을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게 뭐 특검 마음대로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께서 이제 정어리 TV를 많이 시청을 하시고 제보를 많이 해주시면 사실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특검이 수사의 탄력을 받아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공개 수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복강아지님 죄인을 시인하는 도망. 그렇죠. 도망갔다. 왜 우리가 구속영장 청구하고 발부합니까? 도망갈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그 사람을 인신을 구속하는 거죠. 그런데 도망갔다. 이건 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죠. 맞습니다. 잡히면은 뭐 이건 바로 구속이죠. 근데 일단은 뭐 도망가고 보자라고 하는데 김혜성도 그렇고 이기훈도 그렇고 이 뒤에 누가 있겠느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나저나 김건희를 언제 부르려고 이렇게 주변을 계속 하는지 약간 좀 궁금한데 문건일 변호사님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언제쯤 부를 것 같아요, 김건희? 일단 어느 정도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사실 그 핵심 인물 빼고는 맞춰진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번 주 내지 다음 주에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구속영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뭐 도망가게 했다라거나 뭐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진술로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영장 발부까지도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임세은 소장님, 네. 김건희 이번 주에는 좀 불러야 국민들이 그래 뭐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가장 주요 핵심 관계자죠. 어떻게 보면은 내란 수계일 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자여서 이 사람이 또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이 김건희 씨는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전화를 하든 만나든 무슨 짓을 해서 어떠한 모략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떠한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증인을 인멸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김건희가 수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인신도 남편처럼 구속이 돼야 이러한 증거인멸과 증인인멸의 시도를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주요 피의자라고 하는 김예성 씨나 이기훈 씨, 이 다 관련된 게 다 김건희랑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도망을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떠한 압력과 지시나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아니면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지시였을 거라고 봐요. 특검이라는 시간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한정된 기간 동안만 일단 몸을 피해 있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런 식의 회유나 어떻게 보면 설득이 아니었으면 그 대놓고 도망을 가는 행위를 어떻게 그렇게 간 크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김건희가 빨리 구속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마 특검에서는 김건희 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기소하거나 구속 칠 거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상컨대는 7월 말 8월 초쯤에는 한 번쯤 소환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더디게 부르는 거는 어차피 불러서 와서 묵비권 행사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부정할 거거든요. 그런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뭔가 핵심적인 키 증거, 완벽한 키 증거를 갖고 핵심 증거를 갖고 그걸 질의해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좀 시간 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수계의 우두머리 네. 김건희인 거죠. 그렇죠. 수계의 수계. 수계의 수계, 수수계. 네. 예. 김비엠님, 범죄도시 마지막 편은 윤건희일 수도. 그런, 예.
배 사장님 도망을 왜 갑니까? 죄를 지었으니 가는 겁니다. 이 배 사장님 베르사 이후에 장마님이 배 사장으로 아이디 바꾸신 거죠? 예. 베르사 이후 장마 좋았는데 너무 길어서 그런 거 아니면 장마를 쓰시니까 비가 많이 와서 바꾸셨는지. 지인형식님 시간 타임상 백앵커님 좋아요 유도 시간입니다. 혼나기 전에 잠시 시간 내서 꼭 눌러주세요. 아, 혼내기는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긴 하네요.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진걸 소장님이 또 임세은 소장님 아이고. 나오셨다고 33700 보내주셨습니다. 백운기, 성치훈, 문건일, 임세은 네 분과 모든 정어리원 화팅 아자입니다. 정어리 TV 어서 100만 가자. 임세은 식당 TV 10만 가자. 임세은 소장님 추종자 모임. 이희성, 오동현, 고부건, 최장한, 문종태, 이승훈, 오동현 TV, 안진걸 TV 올림.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네요. 저희 계속 모집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슈퍼챗을 쏘기 위해서 회비를 걷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내란중님, 안진걸 소장님 꼬리 잡고 화이팅 하셨고 최송아 님도 꼬리 잡고 화이팅 이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김건희 빨리 일단 소환해서 진술 받고 구속시키고 이렇게 해야 특검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할 텐데 아무튼 민주기 특검 상당히 신중해요. 그런데 그 신중한 거 신중하다는 평가 나올 때가 좋은 겁니다. 예, 너무 질질 끌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겁니다. 외환죄도 지금 계속 내란 특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김용대 드론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문건일 변호사님, 네. 김용대는 일단 외환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드론을 보낸 게 과연 윤석열 지시였냐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분이 17일에 특검에 출석을 하셔가지고 진술을 했는데요. 일단 뭐 진술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뭔가 적법하게 절차에 따르지 않고 원래 적법하게 절차를 따르려면 뭐 국방부라든지 합참이라든지 이렇게 거치고 나서 사실 그 드론을 띄우는 작업이 진행됐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마 생략되고 그렇게 나갔다라는 진술이 확보된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체포가 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법에 보면 뭐 외환 유치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이적이 될 수도 있는데 외환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과 통모하는 경우에 뭐 사형 무기징역 이런 수준이고 일반 이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가능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이제 계엄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드론 사령관으로 하여금 적국에 이제 드론 비행을 보내서 뭔가 전시 사태를 유발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외환죄에 해당 거의 입증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김용대 사령관 이자는 진작에 옷을 벗은 줄 알았더니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군이 정신이 없는 거죠.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란 특검에 나와가지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그 말이 진실인지는 곧 가려지겠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합참의 지위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합참에 혹시 누구의 지위를 받으신 건지? 그것도 오늘 좀 들어가서 특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김용현 전 장관하고 뭐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 논의하신 부분들도 있는 건지? 장관으로 들어오셨으니까요. 장관이셨으니까요. 저는 시절 때부터 연했다는 얘기가 보도가 있던데. 그것도 제가 특검에서 성실히 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우 작전본부장께는 좀 보고를 드린 적은 있는 건가요? 군인이라면 아마 당연히 아실 건데요.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정도에 김영현 대통령이랑 김용현 장관이랑 세 분이서 만나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도 제가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 뭐 부의 지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야 대대장들은 뭐 사령관님의 지시였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좀 그거야 뭐 당연히 제 지휘권에 있으니까요.
대대장들에게 직접 지휘하시는 게 사령관으로서 좀 이례적인 방식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왜 이례적이죠? 직접 지시하신 거는 이례적이지 않. 제 지휘권에 있는데 이례적인 게 아니죠. 그럼 무인기 작전 수립 자체는 누구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그것도 특검에서 잡아주겠습니다. 너무 군사작전 관련돼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것은 맞다. 그런데 윤석열이한테 지시받고 한 것은 아니다. 지금 이거죠. 근데 뭐 보통의 흐름이 저랬어요. 항상 밑에 사람들이 자백하고 뭔가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항상 부인하죠. 왜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윤석열이 처벌을 받게 되면 본인도 공범이나 중요임무 종사자 이런 쪽으로 같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늘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인하다가 근데 결국 뭔가 밑에 사람들의 자백이나 아니면 증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검이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다 자백으로 흐르게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을 구속해야 된다고 가장 필요성을 크게 느꼈던 게 윤석열이 밖에 있을 때, 밖에 풀려나 있을 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쪽이 군인 쪽이에요. 군대 쪽.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뭔가 임명했던 사람들, 승진시켜줬던 군인들, 그리고 김명현 전 장관, 뭔가 전방위적으로 군대에 대한 뭔가 인맥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 들어온 사람과는 글쎄요, 뭐 특검에서도 밝혀줘야겠지만 뭔가 여전히 그 윤석열 사단 그 군 안에 있는 그 조직에 그 포함되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글쎄요, 저 사람이 끝까지 버텨서 나는 대통령 지시 받은 적 없다라고 한다고 한들 지금 아까 그 외환죄 관련돼서 외환 유치죄에서 지금 일반 이적죄로 좀 넘어갔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약간 여기에 대해서 왜 외환 유치죄가 더 형벌이 큰데 왜 일반 이적죄로 가느냐라고 좀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내란죄로 인해서 가장 사형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기징역에 무기징역을 하나 더 해봐야 무기징역 더하기 무기징역은 똑같이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환죄로 인한 그 유죄 확정을 받아내는 게 전 유효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이 아까 사실 외환 유치죄와 관련돼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통모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많았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로 가서 저는 유죄를 받아내는 것도 그 특검의 전략도 전 괜찮다. 거기에 대해서 왜 형벌이 낮아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란, 외환 다 합쳐도 결국은 무기징역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버티고 마음대로 해라, 배째라 하는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지금 저 김용대나 이제 이미 버린 몸, IBM이라고 하죠.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해서인지 그냥 저렇게 마구잡이로 뭐 위법, 초법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고요. 저 작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가 확인된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게 이제 청구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구속영장이 또 발부가 됐다는 것은 어떤 확실한 뭔가 증거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심지어 이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저 김용대 씨의 유서까지 또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변 안전을 위해서도 이제 긴급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고요. 그럴수록 구속해드려야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 안전 위해서도 이제 구속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유도 있고, 전 저기서 또 황당했던 게 아까 그 기자들과 만나면서 들어갔을 때 너무 군사적인 것 관련해서 질문을 자제하라 그러는데, 아니 본인이 군사적인 걸로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럼 그 질문 말고 다른 거 뭐 신변 잡기 물어봅니까? 그리고 자기가 기자들한테 뭐가 이렇게 당당해서 자제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또 화가 났던 게 저렇게 정복을 입고 나와서 참군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정복 입고 나와서. 그래서 나 그거 문건영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저렇게 조사받으러 나올 때 완전히 정복을 이렇게 입고 나옵니까 대체로? 뭐 근무복을 입고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사실 저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정복을 입고 나오긴 하십니다. 네. 근데 다른 그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전투복 입고 나오는데 여기는 뭐 무슨 훈장 받으러 나온 사람 같이 딱 차려입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정복까지 가는 경우에는 사실 뭔가 본인의 뭐 무결함을 주장하고 싶다라든지 본인의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정복을 많이 입고 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김용대 들어온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복장 선택을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사실 지금 상황이 영장까지 발부될 상황이면 본인이 뭔가 이렇게 죄가 없다, 나는 그렇게 지시를 받은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할 게 아니라 사실 뭐
여러 증언들이 또 나올 거예요. 앞으로 나올 거긴 하지만 본인이 먼저 지휘관의 입지에 있으면 사실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이제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복장 선택에 조금 미스가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정치권으로 잠깐 넘어가겠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최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하기 직전에 윤석열과 통화한 내용을 시인했다라고 하는 속보가 떴어요. 네. 그러면 지금 800에 7070이 누구 거냐? 오마이뉴스는 김건희 번호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데 혹시 문건일 변호사님 그동안에 이 사건 이렇게 다뤄보면서 7070이 누구 번호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내부에서는 사실 뭐 윤의 번호가 아닐까라고 윤석열?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전체적인 뭐 사건 기록이나 이런 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전체적인 정황상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 맞죠. 윤석열일 것이다. 네. 우리는 근데 김건희 번호일 거라고 또 의심을 했잖아요. 그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에서 2층, 5층 다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썼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가 뭐 5층이다, 2층이다 말이 많지만 사실 그렇게 부지런히 전화를 연락 돌리는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입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여기저기 연락 돌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네. 김건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야 네가 전화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대로는 하니까. 네, 아니 남편 전화기도 다 본인이 갖고 가서 문자 보내고 맨날 이러지 않습니까? 윤석열도 이야기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은 와이프가 내 전화기까지 다 가서 문자 보내고 있더라. 김건희는 그러느라고 바빠가지고 네, 뭐 밤에 잠도 안 자고 연락 돌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김건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일단 지금 통화한 내용을 통화한 걸 시인했으니까 윤석열이다. 윤석열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죠.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얘기 좀 잠깐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송영길 전 대표 모십니다. 이번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는데 참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죠. 그런 내용 좀 들어볼 테니까 계속 함께 해 주시고요. 민주당 당대표 지금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충청권 영남권에서 연달아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충청권에서 62.77, 37.23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정청래 후보가 충청도가 고향이죠? 금산인가? 금산 맞습니다. 네, 충남 금산. 고향덕을 좀 받지 않았을까 했는데 영남에서도 6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충청, 영남 다 62대 37로 나왔네요. 아직 이제 초반이기는 합니다만은 어때요, 성치훈 의장님? 예. 이 정도면 약간 좀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생각보다 격차가 크죠. 그러니까요. 권리당원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설 것이다. 그리고 대의원 15%에서는 박찬대가 좀 앞설 것이다.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박빙일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당내에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건당에서 이 정도 격차일 거라고 아무도 예측 못했죠. 조금 더 차이가 나도 한 10에서 15% 뭐 이 정도 나지 않겠나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난 거는 아무래도 저는 박찬대 후보가 좀 뒤늦게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고 고민을 하다가 좀 늦게 선언을 한 것도 있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부분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의성 활동을 했기 때문에 좀 당원들에게 많이 인식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작용했을 거라 보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 박찬대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경선 또 너무 흥미 쪽으로 가면 안 되긴 하는데 조금 뒷심을 좀 발휘해서 좀 더 재밌는 경선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세은 소장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인지도 면에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정치를 또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인지도 면에서도 크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박찬대 의원도 이재명 대표 1기 시절부터 함께 활동을 했지만 사실 그 전에는 정청래 의원이 활동을 더 많이 하셨던 것도 전 주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충청과 이제 영남인데 사실 이쪽이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과 호남이 당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면 아마 흥미로운 또 그 당 대표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최고위원 선거도 보궐이 있습니다. 물론 후보가 한 분밖에 없지만요. 황명선 후보님 계시지만 여기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 정청래 후보 또 박찬대 후보 뭐 서로 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지만 그 호소하는 결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게 하고 싸우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박찬대 후보는 싸우는 것도 좋지만 같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접근하더라고요. 그런 약간 결이 다른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싸움을 잘할 그런 후보한테 힘이 더 쏠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아직도 싸워야 할 때라고 보는 게 아닌가. 일단 정청래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이런 사람들과 웃으면서 먼저 협치 운운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란 수괴의 피의자 윤석열은 철저하게 단죄 처벌해야 되고 찜마 반대나 그리고 막무가내 발목 잡기 그 부분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것은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지금 저런 부분들이 그래도 정권을 잡았으니까 조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어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정청래 후보한테 더 유리하게 그래서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김문수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문수가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저쪽을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지금 전쟁 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정청래 후보 쪽으로 아무래도 지지가 쏠리지 않겠나 싶어요. 어제 김문수 뭐 출마 선언하면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개방된 문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열린 관계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지금 저기에서 열린 관계 얘기한 게 전환길 얘기거든요. 윤세현 소장님. 네. 전환길도 받아들여야 된다. 네. 전환길이는 김문수 안 나왔으면 지가 대표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자격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당을 다시 그 윤석열 당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저쪽 당 얘기가 궁금한 게 아니고 저런 짓을 하니 저 당하고 무슨 협치가 되냐 싸워야 되지. 이런 정청래 후보 목소리가 더 울림이 큰 거 아닙니까? 아직 이제 내란이 아직까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목소리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마 박찬대 의원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어떻게 보면은 그 통과가 됐잖아요. 그 탄핵 통과가 된 게 민주당과 그 당시에 있었던 야당의 힘으로만은 또 안 됐고 어떻게 보면은 저쪽 국민의힘에서 한 10대 분이 여기서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통과가 됐던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10명이 찬성 안 됐으면 지금도 대통령은 윤석열일지도 몰라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고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란 종식을 위해서 어쨌든 두 분이 또 치열하게 잘 싸우셔야죠. 여러 가지로. 문건일 변호사님도 이쪽에 관심이 좀 있나요? 네, 저도 뭐 당원이긴 하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네. 민주당 당원이세요? 네. 네. 누구 지지합니까? 일단은 뭐, 네. 뭐 누구 지지하는지는 뭐 노코멘트로 하고요. 일단은 뭐 이번 당대표 선거가 참 재밌습니다. 예. 참 재밌는 게 뭔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박찬대 의원이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정청래 의원의 그 단호한 모습으로 뭔가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 뭐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사실 공존하고 있는데 일단 뭐 고민은 계속 해봐야죠. 고민은 계속 해보고 뭐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 종식이 아직은 안 됐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사실 극우화 정당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당사자가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쉽게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전에 이제 법사위원장 하면서 정청래 이제 의원이
모습을 보인 그런 측면들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봅니다. 네. 예, 그렇지 않아도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었고 박찬대 후보가 이제 골든 크로스를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하는 짓이 저러니까 더 싸워야 되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일단 박찬대 후보 인터뷰가 잡혀 있죠? 언제죠? 수요일 날.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현 소장님, 성치훈 의장님, 그리고 문건일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몸무게가 좀 빠지셨나요? 약간 2월 23일 날 석방되셨어요. 이제 한 달 좀 됐는데 그 우리 송 대표님이나 조국 대표님 계신 거 생각하면 좀 너무 더우면 안 되는데 그런 맘 먹었다가도 윤석열 저 자식 들어가 있는 거 생각하면은 또 그냥 더 더워도 되고 막 그런 생각했는데 그래도 6월 23일이니까 아주 막 그 불볕더위는 좀 피하셨는데 우리 송 대표님 계셨던 곳도 독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크기입니까? 윤석열이 아마 약간 1.8배 이상 클 겁니다. 제 방보다. 예. 왜 거기다 넣어줘요, 윤석열이는? 뭐 특별 대우해 주는 거죠. 그 서울 구치소장이 보니까 윤석열 내란 일으킨 다음에 임명이 됐더라고요. 네. 혹시 윤석열 잘 봐줘라 하고 이렇게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분이 경북대학교 법과대 83학번 출신인데요. 예. 아주 점잖으신 분입니다. 예, 나는 뭐 특별히 윤석열 내란과 관련돼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몇 번 제가 차담을 했어요. 예. 상당히 뭐 합리적인 분이고. 근데 윤석열에 대해서 내 방에 꼭 좀 집어넣어주라. 근데 나오고 나면. 근데 뭐 경호상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지나가다 수용자들이 한 대 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구치소장 책임이니까. 네. 뭐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오늘 송 대표님한테 그걸 여쭤보길 잘했네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또 우리 많은 애청자님들도 지금 이 구치소장 이름이 김현우인가? 김현우. 상당히 의심을 많이 했어요. 아니 아주 괜찮은 분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근데 뭐 그 생각은 뭐 보수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윤석열에 대해서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냐 하면 수용자들 사이에서 한 대 맞을 수가 있어요, 진짜. 저도 윤석열이 맞닥뜨리면 한 대 진짜 패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요. 마음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경호상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특검이 그 인치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인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굳이 인치를 할 필요가 없다. 제 생각에는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구속됐을 때 특검이 아니라 특수부가 저를 소환해서 나 안 간다 그랬어요. 두 번, 세 번 불러도 안 간다 그랬더니 구인장 발부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구인장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줄까. 근데 뭐 카메라도 없는데 보여주겠어요? 그냥 가겠다. 그래서 제가 출두해서 다시는 부르지 마라. 어차피 내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굳이 이렇게 끌고 와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은 나의 헌법상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 따라서 나는 윤석열이 안 나오고 버티면 그냥 놔두고 어차피 다 나왔잖아요. 강희구 부속실장, 뭐 김성훈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소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볼성사납게 막 안 끌어내고 기소한 거 잘했다고 봅니다. 특검이.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또 막 인권 탄압이고 온 쇼를 다 할 거거든요. 국민들은 그래도 이제 저 자식이 저렇게 막 버티고 이러는 모습. 그렇죠. 그래. 기분은 화가 내지만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검찰이 불러도 아니 윤석열 아니라 송영길 누구라도 헌법에 부여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억지로 입을 뭐 벌려가지고 말시킬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특검이 바로 기소한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보시기에 윤석열이는 앞으로 특검 조사도 안 나오고 재판도 안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재판은 안 나올 수 없겠죠. 재판을 안 나오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 나오면. 지금 계속 재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이나 그냥 진행하면 되거든요. 피고인이 안 나오면. 그건 재판장이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유리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참고인 증인들에 대해서 자기 반론권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건 자기 불이익이니까 안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나오는 거는 뭘까요? 그냥 나 기분 나빠 이런 겁니까? 정신 분열이죠 지금. 아니 그리고 계속 지금 모스탄 같은 예. 무슨 모기약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상한 애들 모아가지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뭐 미국이 트럼프가 나를 구해러 온다 그러니까 이 페이크 뉴스, 페이크 유튜브에 이렇게 중독이 돼 있어서 마약 중독자들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듯이 이게 지금 중독 상태가 아닌가. 예. 그래서 빨리 김건희가 구속돼야 현타가 올 것이다. 김건희가 실세이기 때문에 예. 김건희가 밖에서 자기를 구해줄지 또 뭐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내란은 김건희 구속이 빨리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검찰이 정리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저는 내란 특검은 심우정과 예. 김주현과 이완교 등을 비롯한 이 소위 검찰 내란 동조 세력 혐의를 받는 자들을 수사해서 제대로 처리해야 특검이 성공하는 것이지 나는 특검이 검찰 범죄를 밝히지 않고 적당히 이 김건희 윤석열에서 끝낸다고 한다면 이건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쭉 지켜보실 때 새 특검들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잘하고 있긴 하지만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윤석열 내란 특검에 60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고 김건희 특검에 40명,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에 20명, 총 120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검사들이 대부분 이진수 차관이 보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노만석 지금 검찰총장 역할하는 차장 이들이 다 윤석열 사단들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들이 차출해서 보낸 검사들이 무슨 내란 세력에 대한 어떤 정의감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나는 상당히 기대 난망이 많다. 그리고 제가 아는 특검에 차출된 검사 중에도 검수완박 강력히 반대하는 이런 기본적인 검사들이 상당수 이동현 변호사 죄송합니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단지 조은석 특검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과연 이 심우정과 관련되어 있는 현재 이진수 차관 그리고 노만석 이건 형사보장 아니었습니까? 이 심우정이가 검찰총장 당시에 사실상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그런 대검 부장들이 다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이 무슨 내란 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좀 걱정되는 게 많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 활동하고 있는 조도준 검사라는 자가 있는데 이 조도준 검사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조작 부역 검사라고 지금 막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거기에서 사전 정보도 막 유출하고 막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말하자면 어떤 위장 취업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왜 지금 차관 이진수 차관을 그대로 놔두고 노만석 이를 사실 지금 검찰청 차장 아닙니까? 검찰총장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게 2,300명 검사들의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입니다. 이 검찰국장을 성상헌이라는 친구를 임명했는데 이게 완전히 신자영이 직계고 심우정 윤석열의 직계들이거든요 다. 신자영이 전라도 장흥 출신인데 완전히 윤석열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검찰국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후임으로 성상헌인데 검찰국장이라는 자리가 옛날로 말하면 2조 전랑처럼 인사권을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아니 2,300명 검사들이 검찰국장이 누가 되는가 다 보고 있을 텐데 이 검찰국장을 윤석열의 핵심인 성상헌이를 검찰국장으로 임명하면 이게 과연 이재명 정권일까? 이렇게 검사들이 좀 어디에 줄을 서야 되지?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자들을 차출해가지고 특검으로 다 차출해 보내놨는데 이들이 과연 수사를 할 것인가? 나는 이 특검의 수사 여부의 핵심은 검찰 범죄를 수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보거든요. 과연 심우정이를 소환해서 구속시키면
나는 이거 제대로 된 특검이다. 심우정 이거 검찰 내부의 범죄를 수사 안 해버리면 끝이다.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심우정이가 왜 윤석열을 구속 취소로 풀어줬을 때 즉시 항고를 안 했습니까? 나쁜 놈 아닙니까? 나쁜 난 놈이죠. 범죄자고 이러면 아크로피스타 C동에 살아요. 바로 윤석열 뒷집에. 이 심우정이가 제 연수원 동기잖아요. 예. 신대평 아들. 근데 이자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즉시 항고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그 멤버들이 다 지금 노만석, 이진수 다 이런 그룹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은 공범이 어떻게 보면 지금 법무부 차관이나 대검 차장으로 앉아있을 게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요. 근데 이들이 조은석 특검에다가 다 자기 편 애들을 특검에 파견시켜놨어요. 이게 수사가 될까? 조은석 특검 혼자만의 의지로 될까? 그럼 송 대표님 보시기에 그런 것을 우리도 알 것 같은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자를 검찰에 요직에 앉히고 또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으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 대통령이 무슨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이 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민정수석으로 앉힌 봉욱을 앉힌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조했듯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둘 중에 하나는 검찰 출신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300명이 일종의 검사 동일체로 조직폭력배 같이 묻혀있는 단일 조직 아닙니까? 이들을 개혁시키려면 검찰 내부를 몰랐어요. 알아야죠. 강금실 장관도 몰라서 임채진한테 의존했다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 검사 출신도 아니고 사법고시도 합격 안 해서 연수원 동기 네트워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박형철이가 진짜 간첩이라니까. 이거는 윤석열이가 파견한 친구고 조국 민정수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윤석열에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얘가 아크로피스타에 아예 퇴근해서 가서 보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아크로피스타 앞에서 윤석열이 만나러 간 걸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이 박형철이라는 자가. 이 박형철을 믿고 조국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봉욱은 검찰총장으로 경쟁했던 사람이 윤석열하고, 그래서 윤석열이 되니까 사표 내고 나가서 봉욱 지금 수석은 윤석열 정권에 오염됐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착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저는 봉욱 민정수석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또 검찰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좋다 그래 생각했는데, 문제는 법무부 차관과 서울중앙지검장 핵심적인 자리들, 그다음에 검찰청 차장, 지금 총장이 없으니까 차장이 총장 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검찰국장까지 이 4명을 전부 윤석열 핵심 인사들로 채운다는 것은, 아니 윤석열 정권이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대다수 형사부 검사들, 문재인 정부 때 발탁됐다가 윤석열 정권에 좌천돼서 사표 내거나 한직에 밀려있던 검사들이 이재명 정권 탄생을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딱 되자마자 그들이 다시 차관, 차장, 심지어 검찰국장을 딱 차장을 보고 제가 듣기로는 따로 모여가지고 한탄을 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친일분자들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니까 하는 거 보고 만세 다시 들어온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심각한 고민인데 무슨 이거를 어떤 발상으로 이렇게 할 것인가. 특히 저는 뭐 백보를 양보해서 노만석이나 뭐 이진수 차관을 그대로 놔두더라도 나는 검찰국장 성상은이는 즉시 교체를 해야 된다. 신상필벌 아닙니까? 이 성상은 이 검찰국장이 2,300명 검사들의 인사를 다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거를 인사안을 올려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검찰국장이 올려준 것 가지고 수정해봤자 몇 개나 수정하겠습니까? 이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 싸웠던 검사들은 또 한직에 밀리고 그대로 윤석열 사단들이 그대로 올라가면 이거 저는 이거 다시 제2의 쿠데타 세력이 준비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검찰을 없앨 거니까 지금 뭐 대충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2,300명의 일종의 이 강력한 검사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이 조직은 무소불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어떤 사회 조직보다도 강력한 조직입니다. 지금도 박은정 검사가 아시다시피 검사 시절에 윤석열을 징계 감찰을 했잖아요.
아시죠? 판사들 뒷조사했다고 추미애 장관의 예. 명을 받아 감찰한 걸 가지고 해임을 시켰고 또 기소를 했던가 해요. 그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서 법무부나 검찰이 나온 답변서 보면 똑같아요.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곧 재판 나가봐야 알 텐데 지금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한 이자가 이창수하고 조상원이는 사표를 냈는데 아직 사표 내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으로 있습니다. 나는 즉각 이자를 해임시키고 어디로 인사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9월 재판 나올 때까지 이자가 그대로 공소 위주로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이 상황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하는. 아니,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만 우리 고남석이라고 인천시 민주당 위원장 부인 이영주란 분이 난민전 사건으로 고문받고 해가지고 기소됐던 게 재심이 돼서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등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일어나가지고 무죄 판결을 하면서 3번 일어났답니다. 절을 했대요. 피고인한테 죄송하다고. 국가가 그동안 삐친 이 범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예. 그래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다시 상고를 했어. 이 검찰이, 이재명 정권의 이 검찰이 엊그저께. 미친놈들아니 이게 검사들이냐고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처럼 박형규 목사 73도 민청학력 사건에 대해서 재심 사건에 무죄 구형을 하면서 국가 권력에 이걸 죄송하다는 그 이문정 검사의 논거를 보고 제가 눈물이 났는데 예.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문정처럼 무죄를 상고를 포기하는데 상고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교체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하기를 기다립니까? 친일분자를 자리에 앉혀놓으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잘라내야 돼요. 잘라. 그 박정훈 대령도 이번에 특검이 취소해서 항소 취하해서 그렇습니다. 다행이지. 그렇잖아. 계속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저는 지금 해병대 조사단장 대령으로 돼서는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즉각 육군조사본부장으로 별 원스타 달아가지고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 검찰단장을 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 조치를 해줘야 군이 바뀌는구나 인식이 돼. 인사라는 게 사인이잖아요. 조직에. 이런 사람은 신상필벌이 조직의 기초 아닙니까? 무슨 화합이라고 우리한테 칼을 겨눈 놈을 화합이라고 데려다 썼어요? 쓸 수는 있지만 어떻게 검찰국장 자리에 둬 얘를.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대표님 말씀 즉각 해임해야 됩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다시 쿠데타해서 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목에 칼을 겨눌 놈들입니다. 이놈들은 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한 4년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인사를 했어요? 그나마 추미애 장관 임명해서 추미애 장관이 그때가 20년. 예. 제대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반발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윤석열 총장 말 안 듣고 추미애 장관께서 특수부 애들을 미루고 형사부 균형 있게 검사장을 승진시켰어요. 그게 다 윤석열이가 원상복귀 다 잘랐거든요. 김관정 검사라고 제 동기인데 검사장 승진을 추미애 장관 때 했어요. 아까 나 오전에 통화하고 왔습니다.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뭐 이런 일이 있냐고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윤석열 사단이 다시 그대로 이재명 정권에서 요직을 다 하자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누가 중간에 속이는 놈이 있는지. 뭔가 좀 아는 분. 이 정어리 TV를 보고 우리 우상호 수석님이나 우리 정성호 장관님,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좀 보시면 누가 좀 의견 좀 제시하세요. 백보를 양보해서 나는 성상한 검찰국장 즉각 해임해라. 적어도 검찰국장만큼은. 인사를 2,300명 모든 인사자를 갖는 검찰국장이라고요. 근데 정성호 장관께서 이제 업무 시작했으니까 인사를 하실 텐데. 이 검찰국장이 가져온 그걸 보고를 보고 인사를 할 겁니까? 그렇죠. 기본 자료가. 나는 차라리 이문정 검사 같은 사람을 바로 검찰국장을 시키든지. 차라리 동부청 지검장보다는 검찰국장 같은 데 가는 게 더 나았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난 여름에 네가 무엇을 한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시켜야지. 이거 뭐냐고 도대체. 나는 정말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공범들로 수사 대상인 사람들을 지금 검찰 요직에 앉혀놓고 예. 무슨 내란 척결 연다고 아무리 정치로 떠들어봤자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다시 재현하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권의 무능, 겉으로 수많은 아름다운 화려한 언사를 펼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못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이창복 씨가 추가로 한 10억인가 잘못 찍은 거 이자를 내놓으라고 이창복 씨가 유가족한테 요청했잖아요. 수입도 없는데 뭔 10억을 내놔. 이걸 조정하려고 계속 했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이걸 해결 못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딱 되자마자 이거 포기해. 검찰이 그랬다. 한동훈 장관한테. 이러다가 배임죄에 걸립니다. 배임죄 내가 책임지겠다. 오죽했으면 장영달 선배 같은 사람이 한동훈 잘한다고 박수를 쳤겠습니까? 한동훈이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억울하게 구속 기소돼서 20년 살았던 사람이 무죄로 나와가지고 그 가족들이 72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그거 상고 포기 바로 지급해. 한동훈이 했어요. 제주도 4.3의 피해자들 직권 재심 확대 한동훈이 했어요. 한동훈이 잘한 거 3가지. 인혁당 이자 면제, 낙동강 살인사건 피해보상 상고 포기, 4.3 피해자들 직권 재심 확대. 한동훈만 또 못한다니까. 소리 민주정권의 소위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뭐 했냐고요, 사실. 아니,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으면 바로 상고 취하해야지. 왜 이걸 특검이 지금 박정훈 대령 항소 딱 취하해서 무죄 확정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기가 좋습니까? 특검이 나는 너무 잘했다. 항소 취하한 거. 아, 근데 지금 똑같이 이걸 하고 있고 난 내 재판 때 나가서 이 검사 이 친구들 행태를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무슨 보관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사들한테 스스로 자기 개혁과 반성을 할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내가 선의로 해석을 하는데 그걸 100보를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성상은이는 바꿔라. 알겠습니다. 4명 중에. 이번에 나오셔가지고 조금 마음이 많이 좀 부드러워지실 줄 알았는데 지금도 속에 이렇게 좀 답답하고 그게 많이 좀 차 있으시구나. 아닙니다. 지금 이 검사들은 범죄 세력입니다. 이 심우정과 이 세력들은요. 이거를 절대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이 변화돼요. 천만의 말씀이 천만의 말씀. 다 이들은 밖에 나가면 전관예우 받고 돈 있고 변호사 선임해서 돈 벌고 네트워크 이 범죄 카르텔 네트워크 계속 유지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요. 이번에 그 말씀하신 거 저는 확 와닿았는데 아마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전달이 될 거고요. 그러나 뭐 이번에 서울구치소에 계실 때 조국 대표는 좀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나 조국 대표 있는 방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 남부교도소는가 조국 대표는 옮겼고 한 달인가 있다가 저보다는 여기 조국 대표가 있었던 방이라고 갔는데 6.6제곱미터쯤 되는가요? 근데 3층에 가지고 되게 덥더라고요. 근데 윤석열이가 1층에 살았는데 1층은 더 시원해요. 3층은 한 1.5배가 덥습니다. 바로 이렇게. 네, 바로 햇빛 쏘니까. 3층이 꼭대기입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 이현우 구치소장한테 꼭 내 방에 좀 윤석열이 집어넣어주라 그랬는데 아마 1층으로 갔을 거예요, 1층. 예. 근데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워낙에 이제 여름에 더워지니까 재소자들도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뭐 벌 받는 중이지만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교도소에 그런 게 작년에 이렇게 좀 그 뭐 건의도 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윤석열이 뭐 지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눈 하나 깜짝 안 턴 애가 이제 와서는 뭐가 덥네, 약을 안 주네, 운동을 못 하게 하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네. 자기가 무슨 뭐 당뇨가 어려워졌고 혈압이 그런다는데 제가 당뇨가 있어요. 예. 그래서 피 검사를 막 들어갈 때 해봤더니 당화 혈색소가 6.6 정도 나왔는데 나오기 직전에 재보니까 6.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금 뭐 당뇨 이런 것은 술 먹고 이래서 그런 거니까 그 감옥이 최고의 치료소입니다. 그래서 당뇨 이걸로 나온다는 것은 더 있겠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거다. 그래서 그 김건희 우울증도
구치소 들어오면 해결돼요. 딱 현실이 인정이 돼. 빨리 구속시켜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윤석열도 어리석긴 해요. 이번에도 구속 적부심 하는데 뭐 간 수치가 높니 어쩌니 그러는데 그 씨가 술 처음 마셔서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가서 들어가서 술 안 마시고 그러면 간 수치 내려가죠. 저도 간 수치 좋아졌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는 운동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운동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필수입니까? 선택이죠. 근데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주는데 나갈지 안 나갈지는 자기 책임이고. 내가 운동 안 하고 싶어. 네,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별도로 이 독방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 독방 운동장으로 이렇게 가서 해줍니다. 지금 저기가 구치소 안에 있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찍었지 이거? 뭐 이거 구치소에서 제공을 했나 봐요. 맞습니다. 이게 뭐 피자 운동장인가 그거예요? 네, 피자처럼 이렇게 원판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피자 모양으로 한 사람씩 집어넣어서 운동합니다. 그럼 여기서 혼자 운동하는 겁니까? 네, 혼자 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네, 왔다 갔다 이게 나는 50바퀴씩 돌았는데 뭐 좁은 곳이지만 돌고. 아이고 이거 보니까 또 마음이 그러네. 아이고 참 그래요. 애쓰셨는데 그나저나 지금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항소심 재판 중인데 원래 7월 23일 날 이 증인신문 이정근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9월 14일 17일 또 연기가 됐어요. 아마 8월 휴가철이 있으니까. 최근에 그 보좌관도 석방됐지 않습니까? 예, 다 이제 구속 기간 만료돼서 보석으로 다 나온 거죠. 근데 보석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엮었는지 다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는데 빨리빨리 결정을 좀 해야지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확정 판결 받고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면 대상자가 되는데 대표님은 조국 대표 사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면해야겠죠. 근데 시기의 문제일 텐데 이제 그걸 아마 대통령께서 고민하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김건희나 이자들 다 구속도 안 됐는데 하기가 좀 고민되는 면이 있겠죠. 그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좀 그럴 것 같고 시기의 문제지 사면이 해주지 않겠습니까? 8.15가 될지 연말이 될지 언제가 될지는 뭐 정무적으로 판단하시겠죠. 아이고 그나 참 수감 중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 송 대표님 감회가 참 남달랐을 것 같은데 지역구도 물려준 분 아닙니까? 물려줬다기보다 그때 당선됐을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뭐 그냥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아이고 그 프랑스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2년이 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갔고 너무 기뻤고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당선돼준 게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항소심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무죄 판결 받고 나간다면 민주당과 다시 힘을 합쳐서 정치를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민주당에 복당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당연히 복당이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흡수 합당을 해야겠죠.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을 놔두고 혼자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뭐 논란이 됐던 손혜원 의원님도 탈당하셨고 최대집 그 의사협회 회장도 탈당하셨고 변희재 그 대표도 탈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입장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소망부당은 일관되게 이재명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고 또 민주당이 우당으로 함께 해왔기 때문에 송영길이 왜 창당했냐 그러는데 그건 이제 배경을 아시면 제가 민주당에 싫어서 제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까? 제가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내가 이 검찰이 나를 정치보복으로 수사 기소했으니 일단 탈당해서 내가 무죄로 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탈당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소심 판결이 나게 되면 뭐 새로운 이제 당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만도리님께서 존경하는 송영길 대표님 민주당을 떠나 소남부당을 만드신 이유가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셨는데 뭐 저희는 뭐 다 알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아니 민주당이 송영길을 변호해 준 게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내가 구속돼 2년 동안에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어떠한 당 지도부도 공식적으로 송영길의 이게 정치적 탄압 수사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 소나무당이라도 만들어 내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억울한 점을. 민주당에서 아무 말도 나를 변론을 안 해주는데 왜 민주당 탈당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제가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주니까 제가 당대표 때 부동산 문제에 있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탈당을 권유했던 사람 아닙니까? 당의 부담을 줄여서 이 부동산 트라우마를 벗으려고 클리어하고 다시 복당하십시오. 그랬다가 반발도 있었잖아요. 내가 당대표 때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나 후보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탈당을 한 거고. 탈당을 해서 가만히 있지 왜 창당했어? 아니 우리 지지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이 억울한 점을 홍보해서 싸우려면 출마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민주당에서 저를 공천을 해줍니까? 나를 뭐 받아줍니까? 소나무당이라도 만들어 싸우자 그래서 지지자들이 이게 맞는 것이죠. 제가 주도하진 않았지만 지지자들이 만든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했던 것이죠. 그때 우상호 의원하고는 좀 풀었습니까? 잘 풀었습니다. 나는 우상호 의원이 고맙게 생각하는 게 예. 지금 대통령께서 힘들잖아요. 근데 우상호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가감없이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님께 잘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위치와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상호 수석한테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키퍼슨이다 당신이. 칭찬을 해줬어요. 특히 또 후배인 강훈식 실장 밑에 수석으로 들어가 봉사한다는 것도 훌륭한 것이고 그렇죠. 잘했다고 봅니다. 사실 우상호 의원하고는 같은 학교에서 또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같이 하시고 보통 사이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참 당을 그때 참 처음 시작하면서 대표로서 참 어려운 결단이었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양구로 오셔야 된다고 판단했던 근거가 아니, 대선 패배가 우리가 0.73으로 졌는데 이걸 이제 우리 반대파 소위 이낙연 그쪽 추종 세력들은 이게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의 책임이다.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 0.73% 졌는데 그래서 우리를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다 후보와 대표한테 몰아붙이고 자기들이 당권을 다시 잡을 계획을 잡았던 거잖아요. 나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자기들이 조금만 열심히 뛰어줬으면 0.73%는 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선거운동 제대로 안 했잖아요 다들. 제가 그때 당대표 때 보고 들어오면 지역구에 그냥 유세차 처박아 놓고 제대로 뛰지 않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아이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우리를 도와준 것도 아니었고 정말 천신만고로 0.73%까지 좁혔는데 이런 후보를 국회로 입성도 안 시키고 그냥 검찰의 칼날에 그냥 구속시켜서 사망하게 만들어 둔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권을 다시 당권을 뺏어간다?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국회로 들어와서 당대표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근데 그 얘기 나온 김에 한번 궁금해서 좀 여쭤봅시다. 이낙연 총리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만 우리 정치사를 보면 왜 내가 정치를 하는가? 내 입신의 영달과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누구하고 친소관계, 권력자와의 친소관계로 하는 것인가? 저는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고 신 앞에선 단독자로서의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시류의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싫으니까 김문수를 지지한다. 웃긴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재정구 선배나 장기표 선배나 박계동 뭐 수많은 이 민주 인사들이 다 DJ를 부정하고 이해창 포매로 간 거잖아요. 아니 DJ가 부족한 점도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던 이 DJ를 지역 감정이라는 그 기득권이 만들어낸 그 의식에 투항해가지고 김대중 불가론에 손을 들고 가냐고요. 유일하게 노무현이 있습니다.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 호남 민중들이 그 1990년 3당 야합으로 이 고립된 완전히 따돌림된 이 사람들이 노무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했기 때문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재명,
서울대도 안 나오고 법대도 안 나오고 검정고시 출신에 어디가 소년공이었고 완전히 듣보잡치고 그런 거잖아요. 이 소위 말하는 서울법대 출신의 이낙연 이런 사람들의 사고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계급의식과 차별의식, 선민의식, 엘리트의식이 이상한 논리로 저는 이게 꼬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참 다른 사람들이 변하고 변절하고 이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낙연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근데 도알보 기자 때 80년 5월에 뭐 했습니까 그때? 아니 이낙연 선배가 제 중학교 선배입니다. 광주 북상중학교 11년 선배님인데 아니 70년 그 유신 독재 시대 때 80년 5월 항쟁 때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난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동영도 선배도 그때 MBC 앵커였지만 달랐지 않습니까? 같은 기자라도 동아일보 기자로서 전두환을 옹호하는 기사를 쓰고 그렇다고 호남 출신한 이후로 김대중 대통령이 되니까 다 기득권 세력에 서 있던 사람들이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시 들어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한덕수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예.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 나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서로 사랑했습니까? 그냥 권력으로 진이기고 살았지. 한덕수 참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입에서 꺼낼 수 있는 그런 정도 뻔뻔함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언제 알으셨어요? 아니 지금 조현 예. 외교부 장관이 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고향을 속이고 자기는 호남 출신 아니라고 다른 정권 때 서울 출신이라고 호남 출신이라고 인사에 나오면은 그 기자한테 전화해서 바꿔주라고 전화까지 했답니다. 한덕수가. 그런 사람이 DJ가 되니까 나도 호남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라북도 지사 유종근 지사가 아마 미국 특사로 거기 가서 만났는데 좀 미친놈 아니냐 그랬다는데. 근데 조현 장관은 어떻게 그 내용을 알죠? 유종근 지사랑 같이 있었으니까. 그때 워싱턴 DC 달래스 공항에서 같이 있었군요. 조현 장관 이번에 청문회 때 들어보니까 그 부분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 바이든 날리면 우리가 그건 잘못한 거고 반드시 다시 원상복구하고 소송 취하겠다 그랬죠. 예, 아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세상에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일일이 시키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장관들을 임명해야 장관이 그런 그렇죠. 식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 그 강선우 장관은 그대로 임명하고 이진숙 지명 철회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 문제는 노코멘트. 알겠습니다. 제가 참 예민합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고민이 많겠죠. 보석으로 풀려나시고 처음으로 일정을 잡은 게 5.18 매혹 참배하신 거예요. 네. 5.18 매혹은 뭐 당 대표 때도 그렇고 뭐 항상 그 중요할 때마다 갔는데 이번에 가서 밟은 느낌은 정말 또 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항상 5.18이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화두는 5월 27일 새벽 4시에 5월 17일. 네, 5월 27일. 네. 도청. 네, 계엄군이 도청을 진압할 때 그때 18분인가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총을 놓고 밤에 도망갈 것이냐. 진짜 이번에 그 문재학이라는 광주상고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두고 갈 수 없다고 끝까지 그 윤상현 그 선배 님을 위한 행정국의 주인공 윤상원이 제 중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배. 네, 사례조 고등학교 나오셨고 북성중학교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애들을 고등학생들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가고 있었던 그 문재학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도망가는 길을 갈 거냐. 우리는 윤동주 시인이 쓴 시처럼 욕되게 살아남은 삶입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5월 항쟁에 그 소년으로 죽은 문재학 같은 또 제 친구 전영진 같은 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5월 항쟁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으로 수록이 되고 그게 남북의 분단의 극복으로 이어질 때까지 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번에 내란
계엄이 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아마 국회 달려갔을 거예요. 예. 그때 우리 또 방송도 예, 국회 딱 가니까 헬기가 늦게 온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야, 누가 그동안 40분 동안 잡아놓은 정말 그 문상원인가요? 예. 너무 고맙던데. 예. 나 이 헬기 이놈들이 돌기만 처음에 하고 빨리 안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걸 보고 5.18 생각이 나서 저는 제 아내한테 혹시 총을 쏠지 모르니까 절대 차에 나오지 말고 불 끄고 차 시트 밑에 이렇게 누워 있어라. 그리고 저만 나와서 나올 때 그 5월 27일 새벽을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총을 쏘면 여기서 죽자. 그래요. 오늘 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고 네. 이런저런 얘기 많이 참 여쭤봤는데 다 얘기해 주셔 감사하고 좀 자주 뵀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노코멘트 하실라나?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 뽑잖아요. 네. 누구 응원하세요? 이거 뭐 그런 말씀. 아니 왜냐면 박찬대 대표가 쓰던 방 818호가 원래 송 대표님 쓰던 방이었다면서요.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8월 18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로 제가 국회 사무처에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8.18 좀 내가 쓰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5선 의원 때인가? 네, 5선 의원 되면서 거기 방을 배정받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제 지역구를 계승했으니까 당연히 방도 그대로 쓰게 됐고. 알겠습니다. 네. 박은경님, 지금 말씀하시는 송 대표님의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님께 전달해 드려야 합니다. 아직도 윤관홈 건화풀들이 곳곳에 판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게요. 최연희님, 송영길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응원할게요. 그러셨는데 예, 최연희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송 대표님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네. 송영길 TV. 네. 예. 지금 구독자가 20만 7천 명이네? 네, 많이 네. 구독해 주세요. 많이 우리 보시네. 정어리 팀들. 예, 우리 정어리 시청자님들도 송영길 TV 많이 구독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하고 가시면 또 구독자 많이 늘어나 있을 겁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 많이 다루세요? 뭐 외교 안보 분야에 제가 관심이 많으니까 뭐 김종대 의원 불러서 한번 했고 박선원 의원 불러서 한번 했고 다음에는 이제 그 김용민 의원 불러서 최근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저희 좀 심도 깊게 해서 예. 깊은 내용을 듣고 싶은 분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슬로건이 우리하고 같네. 네. 함께 꿈을 꾸면 꿈이 현실이 됩니다. 네. 우리 정어리 TV가 함께 하면 됩니다거든요. 그렇죠. 정어리 팀이죠. 정어리가 예. 모여서 고래를 상어를 이기듯이 물리치는 거니까. 예. 송영길 TV하고 정어리 TV하고 제휴해도 되겠어요. 제가 구치소에 있어 보니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백운기 정어리 TV 인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기서 봤던 사람도 있고 나를. 원래 교도소에서나 구치소에서는 유튜브는 못 보는데 보잖아요. 새로 신규가 많이 들어오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바깥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 이제는 유튜브 시대니까 네. 뭐 유튜브도 좀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재소자 인권 아니 폭력교 할 그 윤석열이 때문에 안 됩니다. 윤석열 때문에. 마약 제공과 똑같으니까. 예. 어제 시간이 되시면 네. 제가 한번 보양식으로 영양 보충 한번 시켜드릴게요. 네, 우리 뭐 같이 하시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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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서나무당의 송영길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그래도 많이 건강해지로 다시 뵈니까 좀 고맙네요.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